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의 다양한 안보 상황과 위기 상황은 한반도와 절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을 하고 한반도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김정은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황, 어떤 시기에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1989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났어요. 미국은 한국에 있었던 전술핵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에 미국이 핵을 갖다 놓고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뭐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핵이니까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핵탄두를 관리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91년도에 미국의 그 대통령 핵 이니셔티브, 프레지던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핵을 빼면서 미군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 이제 골치 아픈 거 해결됐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 저위력 전술핵을 좀 다시 배치해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노예요. 당연히 노. 거기에 갖다 놓고 또 그걸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 사드 기지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한국 영토에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괌에서 날라오는 전략 자산 있잖아요. 뭐 전략 폭격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 뭐 아니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거는 북한의 타격 우선이에요. 그걸 먼저 타격을 한다고 미국. 전쟁 전략상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한국 영토에 두는 게 아니에요. 괌이나 다른 외곽 지역에 놓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곽에서 억지력 하는 용어 써야지 가만히 한국 땅에 있으면 북한한테 가장 먼저 미사일로 타격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어떤 전략상으로 봤을 때 미국 입장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핵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지. 이제 뭐 북한이 비핵화 하겠어요?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믿는 사람은 10 중에 1명도 안 될걸요?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거다. 그리고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는 여론도 거의 10명 중에 한 7, 8명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돼.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좀 더 전략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한국 영토에 있으면은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괌에 갖다 놓든지. 근데 미국이 핵을 괌에 갖다 놔도 한국 국민들은 불안해할 거예요. 왜? 우리 땅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어떤 그 잠수함, 일본에서 정박하고 있는 미국의 핵 잠수함, 즉 핵 미사일, 전술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일본이나 괌으로부터 출발해서 한국 영해 지역을 거의 상시 순환하는 시스템은 어떠한가? 그건 괜찮잖아요. 우리의 영해 지역에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려워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의 핵잠수함이 상시 여기 있을까? 눈에 안 보이는데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나요? 그렇죠. 바다 밑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바다는 추적도 안 된다고 제가 들어요. 근데 그걸 그렇죠. 추적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술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국의 영해 지역을 거의 정례적 또는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된다는 그러한 합의를 맺는다면 그 정도로 한국 국민들의 어떤 안보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예측을 내놓은 게 뭐냐면 2033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하지만 2050년도에 미국이 다시 중국을 수월할 것이다. 예, 그런 예측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인구 절벽 현상이 매우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버티고 있는 거는 막대한 인구 때문이고 1인당 GDP는 형편없지만 전체 GDP는 그래도 지금 전 세계 2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인구 때문이거든요. 중국도 애기 안 낳아요 이제는. 옛날은 아들 낳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놓고 아들만 호적에 올리고 뭐 딸들은 다 그 호적에도 못 올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적에 못 오른 딸들이 다
공장 가서 일하고 자기 남동생 학비되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신세대들은 애를 안 낳아요. 중국에서도 하나도 안 낳는 현상. 지금 인구 절벽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도 좀 있으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인구가 절벽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50년도에는 미국이 중국을 다시 GDP로 추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대결 구도는 적어도 30년 이상 유지된 거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이건 헤데이크예요. 미중 사이에서 계속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나 미래의 예측을 보면 미중 경쟁 구도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그 구도 속에서 결국은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냉전이 시작이 되고 소련과의 경쟁을 하면서 소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트 체제 아시죠?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라고 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게 냉전 시대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 지금 WTO로 바뀐 거예요. 그 WTO 체제의 먼저 있었던 기구가 가트 체제였어요. 그 클린턴 정부 때도 가트 체제였어요. WTO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은 거죠. 그 가트 체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무역과 관세에 대해서 규범을 다 미국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UN을 만들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문제를 미국이 다 독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달러를 베이스 커런시로 해버린 거죠. 모든 무역의 결제 대금은 다 달러로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미군을 깔아버렸어요. 어디나 미군이 있어. 유럽, 아시아.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안보 문제나 군사 문제도 다 미군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러한 소위 자유주의 국제 질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 공부하잖아요.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위안화로 국제 무역에 달러 결제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자, 중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만들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미국 중심의 국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에서 규범을 미국이 만들고 규범을 미국이 행사를 하면서 전부 다 이게 미국 중심으로 가니까 중국이 싸울래야 싸우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비근한 예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지 조지 부시가 걸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미국이.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중요한 건 경제야 이 바보야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시에 클린턴이 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살리기였다. 근데 경제를 살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왜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잡고 있어. 국내 경제 살리기 정책을 하자, 돈을 퀀티테이티브 이징, 즉 유동성을 좀 풀어서 경제를 잡자,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가트 체제, 그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걸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뭘 하냐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들어봤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 90년도 초반에 저도 그랬고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다 복제판 쓰고 있었어요. 미국 원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무단 복제해뒀었어. 그냥 카피해가지고 막 썼단 말이에요. 통째로. 그 지적재산권 카드를 클린턴이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너네 왜 지적재산권 안 지키느냐. 다 MS 워드, 미국 원서 이거 다 미국에서 어렵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걸 그렇게 무단 복제했으면 되겠느냐. 사용료 내라. 법이 있었긴 했는데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전 세계에서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카드를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국가에게 그거를 준수하고 이행을 해라.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작료를 다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무역과 지적재산권과 이런 데에 대해서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적용을 하고 규범을 이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 클린턴 정부 때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힘이 있어요, 아직 미국은. 그래서 미중 간의 경쟁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냐면 우리의 외교 전략은 뭐지? 우리의 국익은 뭐지?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은 뭐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은 강대국
중국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 순위에서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마디 하면 휘청, 미국이 한마디 하면 휘청, 강대국들의 입김에 너무 좌지우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심하게 싸우질 않았거든. 그냥 뭐 미국과 중국이 한마디 하면 대충 맞춰주면서 그냥 살아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심하게 싸움질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제로섬 국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애매하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거나 줄타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비중이 한 6대 4 정도였다면 미국 6, 중국 4 외교적 공간을 향유를 하고 근데 이제 미국, 중국이 싸움을 하고 제로섬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미국이 10, 중국이 0 이거는 아니죠. 하지만 기존의 6대 4가 아니라 이제는 7대 3, 8대 2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양쪽한테 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우리 지정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제일 안 좋은 국가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근데 중국 대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매우 중요한 자국의 어떤 뭐 우호 국가 내지는 완충 국가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문재인을 거쳐오면서 중국은 한국도 자기네 완충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한반도 전체를. 근데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게 한반도는 중국 대륙에 속해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미국의 정치 체제와 미국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몸뚱아리는 중국 대륙에 있지만 머리는 미국이에요. 딱 딜레마예요, 딜레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중국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려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고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리는 계속 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지금 한반도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북한도 중국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지금. 만약 북한이 트럼프 정부 때처럼 북미 회담을 해서 미국 쪽으로 확 간다고 칩시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중국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요. 만약 북한이 미국 쪽으로 붙는다면. 그래서 김정은도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계속해서 동맹관계를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의 패권이 이제는 없어지고 미국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주한미군이 다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주한미군이 다 빠져나가도 북한은 핵을 유지를 할 거예요. 왜? 중국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중국 시진핑 3년인 문제가 컸고 그래서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어떤 유대관계나 연대를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국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의 동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러시아의 안보가 이제는 마지노선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 거지만 어쨌든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살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저런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는 중국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의 1대1로 정책, 즉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점점 확대를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중국의 군대도 상주를 시키고 이러면서 소위 미국의 영향력에 좀 뭐라 그럴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시진핑의 중요한 정책이 1대1로 정책이었는데 그 1대1로 정책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줬던 국가가 우크라이나예요. 중국에게. 그러니까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한테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 다 투자를 해놨는데 다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혼란 상태에 있는 거죠. 저 우크라이나를 다시 전쟁의 폐해 속에서 다시 복원을 시켜서 다시 어떤 1대1로 정책의 교두보로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은 러시아를 지지를 해? 그러면 자국의 어떤 교두보였던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분명한 노선을 내세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향후에 이제 사면임이 끝나고 국내 문제를 어느 정도 시진핑이 해결을 하고 그러면 뭐 내년 초 중반 되겠죠. 지금 시진핑도 이 코로나 봉쇄 문제, 경제 문제,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서 그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중국이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강화 협정을 맺기 위한 어떤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유럽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러시아가 핵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전술핵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토는 아주 막대한 엄청난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전술핵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을 하게 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푸틴이 과연 핵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벌써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상당히 자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한다? 그래서 자국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땅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다 복원을 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아무런 보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 가만히 있을까요, 푸틴이? 뭔가 해야 되겠죠? 푸틴의 딜레마도 아마 그걸 것 같아요. 그때 핵이라도 사용을 해서 이 전세를 다시 뒤집어 엎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나? 아마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강화 조약을 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요, 또. 아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이게 잘못하면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토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왜 발발을 했을까요?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은 유럽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팽창을 하고 당시에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발을 묶일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용해서 스탈린은 유럽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늘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을 하고 한반도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경우에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서의 병력들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김정은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유엔사 후방기지가 대만 해협 문제에 참전하지 않도록 한반도에 발을 묶어놓고 시진핑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의 다양한 안보 상황과 위기 상황은 한반도와 절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안보는 어느 상황, 어떤 시기에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위험한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으셨고 책에서 경제, 에너지, 금융, 주식, 또 국제정치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해안들을 제시를 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위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투자의 어떤 시기나 이런 거는 뭐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개인이나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추후에 그 개인과 국가의 위상을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더 큰 위기로 자초할 수도 있다.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위기 전략, 대응 전략, 외교 전략, 안보 전략을 가져가는 이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정부의 큰 방향성은 잘 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련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액션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